가장 마지막 직업이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이제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료 조사시키고 판례 탐색, 판례 분석을 시켰는데 이것을 지금 거의 AI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펌에서 주니어 변호사의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학벌이 중요한 그런 직업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거기서 먼저 기회를 잡은 다음에 계속 인맥을 쌓아나가고 Google is for old peopl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글은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AI 시대에는 직업과 교육의 개념이 지금과 다를까요? 일단 직업이라고 한다면 AI의 성능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AI의 성능을 어떻게 활용하는 직업, 또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상황에서 AI가 하기 어려운 직업,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교육의 경우도 AI의 중요성, 영향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경우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초중고에서 그동안은 교실에 어떤 인간 선생님과 인간 학생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AI 선생님이 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AI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또 학생들도 AI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AI 자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세상을 더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체되지 않는다 했던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직업이 대체될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AI를 한번 써보시면 그 느낌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어떤 걸 잘 못하던가요? 어떻게 보면 현재 내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AI는 일단 자신과 타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현재 챗GPT 같은 것들은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나올 N+1번째 단어를 잘 찾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걸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우리 언어가 들어가서 언어가 나오는 것이 이제 언어 모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주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개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MBTI 중에서도 이제 T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약간 아첨하거나 동조하거나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마치 정말 아첨만 하는 사람들 있죠. 눈치 없이 아첨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어떤 일할 수 있는 직업들. 그래서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또 한편으로는 종합적인 것들을 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어떤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알게 되고요. 또 현재 내가 있는 위치라는 것이 있죠. 내가 어느 구, 어느 동에 있다 그러면 그 위치는 나의 동네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어떤 국가 내지는 지역.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제와 오늘 또 내가 살아온 수십 년 또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위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것을 다 고려해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현재 AI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현재 나의 공간과 시간적 환경에 따라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려해서 일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 종합적인 일들, 감성을 활용하는 일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되지 않을 직업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차가운 직업들, 차갑게 계산만 해야 되거나 차갑게 대답해야 되는 것들, 단순 반복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나의 창의성이나 예술적 감성이나 인간적 어떤 끈끈함, 인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직업은 조금 더, 빨리 AI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로봇이 계속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세상은 로봇보다는 우리 인간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손과 발과 다리와 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사용되는 그런 직업은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지금 벌써 커피 로봇은 나왔지만 배관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죠. 배관을 하려면 굉장히 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건물에 상당히 숨겨져 있고 거기에 접근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좁게 이동하면서 접근하고 그 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공 같은 그런 직업들은 로봇이 정말 많이 발전해도 가장 늦게 로봇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빨래 말린 거를 갠다던가 뭐 설거지를 한다던가 하는 것도 좀 이제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뭐 청소, 설거지, 뭐 빨래를 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대화 기능과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연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이제 공장이나 또는 배송센터에서 물류센터 같은 데서 단순하게 들어서 이동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로봇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동작이 복잡하고 좀 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일수록 AI보다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되지 않을 직업까지 같이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대대로 지금 목수일 인테리어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어받는 게 나을까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AI 도움을 많이 받죠. 한번 뭐 달리 3나 미드전이나 이런 곳에 어떤 인테리어 관련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정말 굉장히 창의적인 또 그 인테리어 디자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인테리어를 실제로 그 공간에 맞게 설치하고 하는 작업들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은 조금 사람이 해볼 만한 것이 아닐까. 왜냐면 일종의 3D잖아요. 3D에다가 물리적인 것이 있으니까. 근데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2차원의 그림이니까 지금 이제 컴퓨터 환경 자체가 계속 2차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각 디자이너들은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PT 코리아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마케팅 홍보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이 만든 회사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PT 코리아에는 굉장히 시각 디자이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각 디자이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을 잘하는 시각 디자이너.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림은 잘 뽑아내는 디자이너가 있었대요. 근데 챗GPT 나온 지 이제 2년 좀 넘었잖아요. 요즘은 일 잘하는 디자이너가 말을 잘하는 디자이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떤 사장님이나 아니면 고객이나 이런 주변 동료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을 이제 만들어낼 때 그것을 말로 AI한테 먼저 시켜서 AI가 초안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나 그 어떤 베리에이션을 얻어서 이제 최종 산출물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시각 디자이너가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을 못하던 시각 디자이너도 말을 잘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그 시각 디자이너도 이제 내가 그동안은 그림만 묵묵히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AI한테 좀 나의 그 디자인 의도를 잘 설명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오히려 언어적 소통이 시각 디자이너들에게도 아주 중요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고소득, 고학력 직종도 대체될까요? 제가 주변에 세무사 분들이 있는데 얘기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가장 마지막 직업이 세무사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약간 세무 체계는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세무사가 하는 여러 가지 또 역할들, 뭐 로비라든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무사도 뭐 세무 담당 공무원 만나서 뭐 제가 로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설명도 해야 되고 뭐 읍소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변호사의 경우는 로펌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거의 AI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변호사 굉장히 초년병 있죠. 그런 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료 조사시키고
판례 탐색, 판례 분석을 시켰는데 이것을 지금 거의 AI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펌에서 이런 주니어 변호사의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험 많고 유명한 변호사와 초년 변호사의 어떤 갭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어떤 시니어 변호사가 이뤄놓은 좋은 로펌에 들어가서 젊은 변호사들이 처음에 그런 허드렛 일 하면서 일도 배우고 월급도 받고 하면서 수입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주니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 변호사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그 주니어 변호사들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로펌을 만들려면 여러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서 큰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 변호사가 여러 AI를 이용해서 5, 6명의 변호사가 일하는 것처럼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위협을 받는 직업일수록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혁명의 좀 초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초기에 영향을 받을수록 오히려 그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되게 나약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를 굽는 로봇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냥 햄버거 굽던 사람이 그 로봇한테 대체되면 아무 일도 안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햄버거를 굽는 로봇을 내가 빌리든지 사서 햄버거 사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싸지기 때문에 내가 햄버거를 굽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대체하는 로봇이 생겨?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그 햄버거 로봇을 사용하는 비용도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햄버거를 굽던 분은 자기가 햄버거 가게나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거는 저의 상상력이 아니라 사실은 사진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들이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다 망했을 것 같지만 제가 사진의 역사책을 읽어보면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화가라는 거예요. 왜 카메라가 나왔는데 화가들이 돈을 버느냐? 화가들이 자기의 화실을 사진관으로 변모시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옛날 사진들 보면 100년 전, 150년 전, 막 120년 전 사진을 보면 다 초상화가 많습니다. 어떤 귀부인의 초상화.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죠. 왜 그러냐면 어떤 부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화가들에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그 초상화 한번 그리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우리 영화 타이타닉이라든가 아니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는 남자 화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초상화를 그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화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손으로 그릴 일이 아닙니다. 고객님 잠깐 서 계시면 제가 이 카메라로 사진 찍어 드릴게요. 사진 찍고 이제 가셔도 됩니다. 원래는 2-3시간 기다리고 꼼짝없이 서 있어야 되는데 옛날 사진의 역사에 보면요. 그 사진을 막 그런 공동묘지 같은 데서 많이 찍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아야 되고 햇볕이 안정적으로 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그래서 그 옛날 사진들 보면 아주 초기 거의 200년 전에 카메라가 발명됐잖아요. 아주 극초기에 찍었던 사진들은 공동묘지 근처에서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기에 굉장히 시간 오래 들어서 그렸던 그림, 또 초기의 사진은 굉장히 인화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을 결국 카메라가 발전하면서 단축시키면서 결국은 화가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됐다라는 거. 오히려 더 많은. 그동안은 수공업이었죠. 어떠한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이. 근데 카메라가 나오면서 굉장히 화가들의 삶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신과 학력이 중요한 세대였다면 앞으로는 뭐가 중요해질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많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또 그 기업들이 해고의 자유가 없어서 한 번 고용을 하면 상당히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첫 직장을 굉장히 빨리 잘 잡아야지만 그래야 어떤 정규직에 안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입시 경쟁까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저출생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또 들은 얘기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어떤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떤 곳에 취직해서 이렇게 점프하는 한 두 번, 세 번 직장을 옮기는 그런 전략을 쓰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취준생이라든가 취업 재수생이라든가 저도 주변에 제 연구실을 졸업한 그러한 그 석사과정 학생들 중에서도 오라는 회사는 많은데 또 안 가고 좀 더 나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가겠다 하면서 입시처럼 이게 준비하는 또 졸업생도 있었는데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는 사실 취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떤 회사라도 들어가면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일을 배우고 사람들의 인맥이 생겨서 또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직업과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떠한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제가 두 군데 정도의 회사 다니는 분들이나 사장님한테 듣는 얘기인데 모 대기업에 있는 직원분이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더니 교수님 저는 요즘 굉장히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벌써 이런 회사에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 축복받은 것 같아요. 지금 신입사원을 뽑으려면 그 신입사원이 지금 GPT-4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GPT-4도 어차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신입사원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뽑게 되질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도 잘 알고 우리 회사 사정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그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 돼가지고 굉장히 행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학벌이 중요한 그런 직업은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거기서 먼저 기회를 잡은 다음에 계속 인맥을 쌓아나가고 사실은 느슨하게 연결된 그런 약한 연결의 인간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될 거예요. 우리 회사 한번 와볼래? 아니면 우리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 뽑던데 너가 딱 거기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중고 때 또는 가족과 같은 아주 강한 연결에 친한 사람들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사실은 사회에 빨리 나가가지고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거기서 일을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는 과정에서 더 나은 그러한 일과 직장과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AI 시대가 과연 정말 학벌이나 출신이 좀 중요한 거냐 하는 거는 저는 그 영역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좀 직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카메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카메라가 발전해서 화가의 삶만 바뀐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죠. 사진이 나오게 되면서 사진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책 중에 글자가 있는 책만이 아닌 사진이 들어있는 책이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다 또는 뭐 북극이다 남극이다. 우리 남극에 가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카메라가 찍어온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우리가 남극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브라질에 가본 사람 많지 않지만 브라질은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사진에 의해서 그런 그림책이 나오고 사진첩이 나오면서 여행에 대한 욕구가 발생했고요. 여행 산업이 나왔습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연예인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 연예인의 파급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한 번 영상이 찍히면 그것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 사람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는 비즈니스가 생겼고요. 예전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텔레비전, 존 F 케네디가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왜냐하면 1960년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이제 TV가 막 보급될 때였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잘생긴 존 F 케네디가 딱 나타나니까 미국 사람들도 저 사람이 대통령이구나. 1940년대까지만 해도 라디오도 들었던 거죠. 뭐 트루만이 어쩌고 아이젠하워가 어쩌고 이런 거는 뭐 2차 대전에서 우리가 이겼다 졌다 하더라도 목소리만 듣는 건데요. 결국 이제 텔레비전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기 나라 대통령을 보게 되면서 정치인도 이제 대중 정치인이 되고 인기라는 게 이제 생겼다는 거죠. 사실은 카메라라는 하나의 그 자동화 기술이죠. 카메라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것을 자동화한 기술이 기존의 그림을 그리던 화가라는 직업을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주로 새로운 자동화 기술이 나오면 기존 직업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카메라나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자동차는 뭡니까? 우리가 걷던 그러한 것을 자동화한 기술이거든요. 둘 다 자동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고요. 사진은 그림을 자동화하는 것인데 이 자동화 기술이 기존의 직업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수많은 직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만들고 있죠. 요즘 유튜브 인플루언서들 다 카메라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혁명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AI로 대체될 직업을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AI로 생겨날 새로운 산업을 고민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AI 도구를 능숙하게 쓸 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이런 챗GPT와 같은 생성 AI 도구를 정말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냅킨 AI 아세요? 냅킨 AI 써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 한 문단을 쓰고 나서 요 문단을 표시하는 좀 그림을 그리고 싶잖아요. 예, 냅킨 AI 지금 당장 써보시면 그런 거 금방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퍼플렉시티는 쓰시겠죠. 예, 퍼플렉시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 그랬습니까? Google is for old peopl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미권에서는 구글은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마치 우리가 케이블 TV 지금 약간 젊은 사람들은 아예 텔레비전을 켜질 않고 케이블 TV에 많은 채널을 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구글도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냥 퍼플렉시티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리튼이라는 것이 MZ세대 400만 명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생성 AI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 5가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 무조건 써야 될 것 같고, 퍼플렉시티, 그 다음에 이제 수노, 음악을 만들어주는 수노, 그 다음에 아까 냅킨 AI, 그 다음에 저는 뭐 번역은 딥L을 쓰는데 너무나 고마운 생성 AI 툴이 있죠. 지금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라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정말 검증된 생성 AI 관련된 툴들을 잘 쓰면 얼마나 좋으냐?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떤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AI로 글도 씁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교수님은 AI로 저 과제 작성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대신 틀리면 안 된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생성 AI 활용이라는 수업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자기는 리포트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일단 AI한테 주제를 줘서 이 리포트를 쓰게 하고요. 이 쓴 리포트를 다른 AI한테 신랄하게 비판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라. 그러고 나면 그 근거와 비판을 다시 이 AI한테 이 둘을 종합하라고. 그래서 AI 1, 2, 3한테 차례로 돌아가면서요. 계속 시키는 거죠. 본인은 글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성하고 얘는 비판하고 얘는 종합하고 다시 생성하고 비판하고 종합하고 여러 사이클을 돌렸더니 꽤 올라가더라. 근데 그러면서 또 발표할 때 하는 말이 그런데요. 제가 또 직접 쓰지 않으면 일정 이상 수준에서는 더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다 맡길 것이 아니라 AI로 생산성을 내면서 거기에 또 내가 하나 얹어주고 또 그걸로 다시 AI 열심히 일하고 거기다 또 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AI 휴먼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AI와 인간이 루프를 순환 체계를 통해서 야 이번엔 네가 해. 그리고 주면 그 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여러 AI를 두고 일하는 것을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학생들은 이렇게 AI 에이전트로 그냥 자유자재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챗GPT가 말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기해하던 시대는 2023년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2024년에는 이런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AI가 직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늘릴 수 있고 직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에서 2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는 그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AI 번역이 드러나면 번역가들이 다 직업을 잃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한강 작가가 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번역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실제로 한국번역문화원인가에서 한강 작가의 번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저도 이거 중국어판, 일본어판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내는데 만약 번역가에게 그동안 이걸 의뢰해서 번역판을 만들고
중국어판을 만들려면 그동안 만약 500만 원이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 벌 수 있는 중국어 번역판으로 벌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이었으면 저는 이걸 번역판을 내지 않죠. 근데 만약 제가 이 번역판을 AI로 번역한 다음에 나중에 중국어 번역가가 살짝 감수만 하는 형태로 해서 번역판을 만든다면 그 비용이 만약 100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요. 제가 500만 원이 들어서 300만 원 매출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일을 제가 100만 원을 들여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3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저는 법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중국어 번역가들이 일을 할 수 없었던 제로에서 100만 원어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화 기술이 들어가면 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0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서울에서 부산 사이에 1년에 몇 번이나 여행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용이 너무 크니까 전혀 그러한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일자리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철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없었을 거고요. 철도 기관사, 기차를 만드는 사람, 수많은 일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차라는 자동화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비용이 떨어졌네. 서울과 부산 가는 비용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요가 생기면서 안 하던 걸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새로운 자동화 기술은 수많은 새로운 직업과 산업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직업과 산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저도 독서를 많이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를 읽어봤더니 거기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유발 하라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인류는 질병과 기근과 전쟁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틀리긴 하죠. 지금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북한과 아프리카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과 기근과 전쟁을 유발 하라리 말대로 조금 극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인류한테 어떤 욕망이 남아있냐면요. 불멸과 행복과 신성이라는 새로운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불멸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건 영어로는 블리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표현에서는 약간 쾌락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서 오래 살 건 아니잖아요. 아프지 않고 즐거우면서 오래 살면 행복하겠죠. 그래서 지금 인류의 새로운 꿈은 불멸, 오래 살고 싶다. 그 다음에 행복하게 쾌락적으로 기쁘게 살고 싶다. 이 두 가지가 다 돼도 또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빅 히스토리를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뭐냐? 신성, 디바이니티. 신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신은 뭡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고 어디에나 있고 아마도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 가고 싶어 하겠죠. 알래스카도 가고 싶고 남극도 가고 싶고 굉장히 많은 곳에 가고 마치 신처럼 모든 걸 알고 싶고 모든 곳에 가고 싶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런 슈퍼 휴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 AI 초지능의 등장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강력한 AI를 가지고 슈퍼 휴먼이 된다. 이렇게 그런 미래를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가 대체 뭐길래 혁명이라고 표현되는 걸까요? 챗GPT는 좀 창피하지만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AI가 이렇게 금방 나올 줄 몰랐습니다. 2013년이죠 아마 영화 허가 나왔는데 그게 딱 10년도 되기 전에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렇게 왜 지적 혁명이라고 했는지 그 헨리 키신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헨리 키신저는 챗GPT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헨리 키신저가 정말 똑똑하시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인쇄혁명,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혁명.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고려시대의 활자가 오히려 구텐베르크보다 더 금속 활자가 더 앞섰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보다 더 큰 혁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구텐베르크 전에 어떠한 책은 다 필사로 했죠. 어떤 글이나 그림 다 사람이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인쇄술로 했다 하더라도 또 그 책이나 우리 인터넷에 있는 글과 그림 다 사람이 만든 거였어요. 챗GPT가 이렇게 대중화가 되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 모든 글씨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였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 전혀 사람이 안 만든 그림과 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지적인 혁명이죠. 결국 지적이다라는 거는 뭔가를 생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아무 글도 안 쓰는 사람을 우리가 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동안에 우리 인류의 모든 컨텐츠는 인간이 만드는 거였는데 챗GPT 같은 생성 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콘텐츠가 이제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거기서 지적 혁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챗GPT는 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사실은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구멍을 랜덤하게 뚫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도 제가 아마 애국가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애국가에 만약 동해물과 하고 땡땡땡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백두산 이게 맞추죠. 한국 사람은 맞추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못 맞출 겁니다. 5살짜리 아이도 못 맞추겠죠. 하지만 얘가 이제 애국가를 부르고 6살, 7살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맞추게 될 것입니다. 챗GPT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애국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맞추라고 하면 못 맞췄는데요. 못 맞추면 정답은 이거야 하면서 맞추도록 유도하죠.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고쳐 나간 것입니다. 머신 러닝을 한 거죠. 머신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엔 못하더라도 점점 경험하면서 성과가 좋아지게 하는 게 머신 러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챗GPT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N개의 단어를 딱 주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올 N 플러스 1번째 단어가 뭐야 맞춰봐. 이 기계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단어를 내뱉는 기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외국인을 만났어 엘리베이터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How are you? 그러면 순간 좀 당황하죠. 우리가 떠듬떠듬 fine. 그럼 우리가 How are you? 라는 건 How are you? 물음표 4개의 단어를 갑자기 외국인한테 딱 받았는데 우리가 당황하지만 그 4개의 단어를 우리 뇌에 집어넣어 보면 fine. 근데 fine 다음에 그냥 fine 하면 좀 너무 차가워 보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fine 한 다음에 컴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마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를 찾아내고 점, 또 우리가 배운 게 and, you, 그래서 fine, 컴마, thank you, 점, and you, 물음표 거 8개를 끄집어내고 다시 8개를 집어넣습니다. 야,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마.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생성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이렇게 N개의 단어, 사실은 정확하게는 토큰인데 그걸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을 만들어내고 그 N 플러스 1을 다시 집어넣어서 N 플러스 2를 만들고 그러다가 더 이상 내뱉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스탑하는 기계거든요. 근데 그 원리로 그림도 그리고 지금 노래도 만들고 다 같은 원리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저는 크게 4가지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챗GPT가 줄 수 있는 혁명은 4가지 혁명이다. 첫 번째는 대화 혁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 기계가 생겼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내가 AI한테 말을 걸고요. 그 AI가 또 다른 AI한테 말을 걸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AI한테 말을 걸면 얘는 내 말을 해석해서 해야 될 일을 또 나눕니다. 그걸 플래닝이라고 그러는데 AI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즉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로 말을 풀어나가게 됐다는 게 일단 굉장히 큰 혁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AI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 아직도 클릭으로 물건 사세요? 클릭으로 KTX 예약하세요? 클릭으로 택시 잡으세요? 카카오 택시에서? 앞으로 1, 2년 후에는 다 말로 하게 되겠죠.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잡아줘. 야, 오늘 저녁에 나 2대2 미팅하고 싶은데 좀 연결해줘. 야, 나 테니스 코트를 예약했는데 복식을 치고 싶어. 내 친구랑 나 둘이 한 조인데 그 같이 복식할 수 있는 2사람을 좀 찾아줘. 앞으로 1, 2년 사이에 이런 비즈니스가 계속 나오겠죠. 제가 개차라는 회사 앱을 썼었습니다. 개차 갔더니요. 거기 AI로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다음 차는 나는 골프백이 4개 들어가는 차를 사고 싶어. 그랬더니 개차가 모닝을 사래요. 모닝? 생각해보니까 얘가 골프백 4개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야, 그게 아니라 골프 치는 사람 4사람이 타야 되고 골프클럽 4개 실어야 되고 그리고 보스턴백 4개 실어야지. 그랬더니 저보고 산타페를 사래요. 막 그렇게. 근데 나는 다음 차는 아직 순수 전기차를 사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 카를 사고 싶어. 그랬더니 산타페 하이브리드 있어요. 제가 개차의 그 AI를 통해서 3번 저랑 대화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내가 다음에 살 만한 차는 이런 차구나 를 알게 된 거죠. 저런 대화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빠른 생성 AI 혁명이죠.
예. 요즘 AI는 며칠 전에 소라 나왔잖아요. 소라가 내가 말을 쓰면은 1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오픈 AI가 약속을 지켰죠. 2024년 안에 소라를 오픈하겠다고 그랬는데 오픈했고요. 영국과 유럽에서는 아예 오픈 안 했고 한국은 오픈됐는데 지금 서버가 다운됐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광해서 쓰는 바람에. 근데 이제 영상이 2024년은 10초입니다. 2025년은 곱하기 4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그러면 2025년 40초, 2026년 160초, 그 다음에 2027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2030년 되면 2시간 분량이 돼요. 그러면 2030년쯤 되면 우리가 말로 풀었으면 영화 2시간짜리 영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산업도 많이 바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5만 가지 일을 하니까 저는 이미 GPT-4가 그 AGI라고 생각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잖아요. 범용. 여러 군데 쓴다는 뜻이죠. 저는 예전부터 AI를 연구했어요. 1991년부터 제가 연구를 시작했는데 저는 주로 도메인 스페시픽 AI를 했어요. 특정 도메인에 맞는 AI를 개발한 거죠. 근데 GPT-4는 AGI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아직 다 모든 일을 다 하진 않지만 저는 모든 일을 다 하는 AI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꽤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그런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질문서에 없는 제 질문인데요. 네. 저도 이제 GPT를 쓰면요, 좀 느끼는 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도 철자 하나 안 틀리게 해도 다르게 나오고 그래도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I한테 어떤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글이 나오고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이유는요, 사실은 그게 확률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개의 토큰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토큰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확률적입니다. 확률적으로 60%로 A가 나올 수가 있고 40%로 B가 나올 수 있었다면 그 첫 번째 내뱉는 단어 때문에 그 다음이 또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인간도 조금 비슷하죠. 만약 같은 질문을 오늘 했을 때랑 내일 했을 때 또는 30분 했을 때 몇 글자 틀릴걸요? 그 다음에 멋지게 뛰는 백마를 그려봐. 그러면 지금 그린 그림과 또 1시간 후에 멋지게 뛰는 하얀 말을 그려봐 했을 때 또 아마 약간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확률적으로 선택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확률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혁명이 기업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득일까요? 네, 저는 AI가 오히려 기업가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혁명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는 혁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주로 귀족들의 레저용이었대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나와가지고 그죠? 포드 자동차 T 모델을 만들었는데 당시 월급 3달치 월급만 모으면 차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죠. 아주 부자들이 레저용으로 썼던 그 자동차를 이제 출퇴근용, 가정용, 개인용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포드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도 약간 그렇죠. 우리가 음료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비싸고 힘들게 만들어서 비싼 건데 코카콜라라는 거는 누구나 그냥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음료, 대중화된 음료를 만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사실은 애플에서 쫓겨날 때 맥킨토시의 가격 때문에 쫓겨났다고 하죠. 스티브 잡스는 1999달러를 받자고 그랬는데 애플 이사회에서는 2999달러를 받자고 해서 1000달러 차이가 나서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 애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것은 값싸게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챗GPT를 보면 사실 한 달에 20달러거든요. 무료도 많고요. 한 달에 20달러면 저는 그걸 버스비라고 얘기합니다. 한 28,000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00원 정도니까 우리가 버스, 지하철비보다 좀 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버스 왜 탑니까? 한 1,000원, 1,500원인데 훨씬 더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걷는 거는 거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 외에는 거의 버스, 지하철 타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보통 사람들의 파워 툴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최근에 걱정되는 건 있죠. 챗GPT 5원 프로라는 게 나왔잖아요. 한 달에 200불입니다. 28만 원. 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한번 쓰긴 해야 되겠죠. 저도. 한 달에 28만 원이니까 하루에 10,000원입니다. 이제는 버스비가 아니라 택시비가 됐어요. 저도 택시를 평균 하루에 한 번은 타진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한두 번 정도 타는 것 같아요. 택시를. 그래서 제가 아직 못 타고 있는데 이제는
챗GPT 5원 프로는 거의 박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박사 과정급이라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는 이 챗GPT 5원 프로를 미국의 과학자들, 그 국공립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한테는 무료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게 하겠다 했어요. 결국은 과학 연구, 더 그 논리적인 연구들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한 달에 하루에 1,000원 쓸까? 아니면 하루에 10,000원 쓸까? 요 정도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샘 알트만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GPT-5가 나오면 한 달에 2,000불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거짓말 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죠. 한 달에 20불짜리 챗GPT 플러스, 한 달에 200불짜리 챗GPT 프로. 그러면 이제 GPT-5가 나오면 한 달에 2,000불이 나올,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때 가면은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오히려 보통 사람들을 위한 도구다. 그래서 이걸 안 쓰는 게 오히려 저는 손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변화할 세상에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세상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게 흔히 말하는 얘기들이고, 또 하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어떻습니까? 바깥에 비행기가 확 달리던가요? 그렇진 않죠. 비행기 한번 올라타서 운행을 하면 오히려 더 고요하게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에 빨리 올라타고 비행기에 올라타서 좀 이렇게 유유하게 한번 보면, 그 업데이트도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면 돼요.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는 결국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한번 쫙 따라가시길 바래요. 제가 이 책 제목에서 Life with Intelligence라고 이름을 영어로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출판사에. 왜 그랬냐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지능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AI 없이 살았어요. Life with 나만의 지능. 근데 이제는 Lif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을 같이 가지고 살아나가셔야 되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잘 장착하면 나의 자연지능이 또 똑똑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나의 자연지능이 똑똑해지면 내가 더 인공지능을 더 일을 잘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에 올라타시는, 저도 말을 타보진 않았어요. 몇 번 이렇게 끌려는 다녀봤지만, 근데 말 탈 자신 있어요. 저는 자전거도 되게 못 탔거든요. 근데 언젠가 자전거가 생기고 나서는 타다 보니까 손을 놓고 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를 안 한 거죠, 사실. AI도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전거 타듯이 올라타시면 자전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도구가 되고 더 편안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의 이경전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래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AI 산업과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쓴 책은 Life with Intelligence라는 키워드의 한국어 제목은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솔직히 무기라는 말을 조금 저는 꺼려 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괜찮대요. 무기가 꼭 전쟁 무기가 아니라 나의 비장의 무기야, 뭐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AI를 여러분들의 어떤 비장의 무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Life with Intelligence라고 표지에 붙인 거는 나의 원래 자연적인 지적 자본과 또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이 두 가지 인텔리전스를 같이 결합하고 같이 가지고 나가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책에 보면 디지털 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 하면 나죠, 나. 여러분들
거울이 생긴 게 별로 안 됐겠죠. 거울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호숫가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나르키소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걸로 얼굴이 좀 못생겨 보이면 세수도 했을 것 같고요. 거울이 나오니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더 이쁘니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늘 어딘가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반추해보고 나를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까지는 그것이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였어요.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또는 내가 나를 표현하는 그런 소셜미디어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AI한테 여러분들을 비추는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늘 옆에 두면서 AI에게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AI가 내놓은 산출물을 평가하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떤가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 표지나 이런 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스타트업을 2개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실패하는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된 회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몇 살까지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거고, 그 다음부터 몇 년 후에는 또 내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장 잘 읽으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인생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거기서 무기는 AI 하나 놓고 그 AI라는 무기를 하나 들고 여러분들의 인생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설계해보고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